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복지 예산이 이번 연말 전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전국 주도권의 향배와 맞물린 만큼 예산국회 내내 여야의 양보 없는 줄다리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에 대한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정치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 교수님, 오늘 무상복지 중요한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잠시 뒤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인양 계획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한 210일째. 네, 210일. 우선 자기 자식을 아직도 그 바닷속에서 건지지 못한 채 이걸 끝내야 되는 실종자 가족들이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누구나 그럴 겁니다. 자기 자식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 또 참 많은 분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라도 매듭을 지어서 좀 다행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남은 게 이제 진상조사라든가 국회에 통과된 법에 따른 법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잘못하면은 이게 또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응징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걸 계기로 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는 그게 대통령이 쓰는 국가 개조나 혁신이라는 말이 싫다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절차,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위원회 활동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희생자 못지않게 이번에 구조 작업을 하면서 희생된 분과 구조 작업에 관여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한가운데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이 일을 겪었던 고뇌, 후회, 경험, 목격한 여러 가지 그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가서 뭘 하든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전부가 국민 자산화해야지 네. 다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주영 장관의 경우에는 보기는 이제 세월호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 네. 사퇴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좀 밝힌 그러니까 걸로 알려져 저는 있는데 사퇴를 하든 예. 안 하든 그거는 이제 정치적 논리라든가 다른 입장에 따라 하겠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네. 그분만큼 이 모든 상황을 집대성해서 알고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의 경험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주요한 자산으로 여든 야든 노든 소든 희생자든 희생자가 아니든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복지 예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상당히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민생은 뒷전이고 네. 이제 정쟁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식이. 자, 현재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에 대해서 어느 나라인들 모두가 정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나라는 없어요. 늘 그렇죠. 네. 만평을 해도 정치가 코미디의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정치가 지속적으로 누구한테서나 저렇게 비판을 받는 나라는 또 드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한번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죠. 네.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국회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건 6%고 잘 못하고 있다가 89%나 되는 이런 아이고. 네. 참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무엇을 잘못했다고 보고 있느냐.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면 싸우기만 하고 소통이 안 된다가 20%. 그다음에 자기 이득만 챙기고 특권을 유지한다가 14%. 국민 여론을 듣지 않는다가 10%. 당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런 파벌 정치가 9%. 대충 우리가 느끼고 있는 국회를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이유는 대충 이런, 나머지 기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정치인들도 이걸 아마 알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죠. 네, 당연히. 네, 예. 네.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아. 이런 정치가 그러면은 오늘로서 끝나고서 내일부터는 네. 좋아질 것 같으냐. 근데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지진이 일어나려면은 인간보다도 있고. 짐승들이 예. 먼저 한다고 그러고. 예.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르신들이 어째 관절이 쑤신다, 팔다리가 저린다 그러면 비가 온다. 저거 하면 비가 올 것 같다고 저는 예상한 이 징후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지금 우리 정치권에는 위기를 알리는 징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도 쏟아지고 내일도 쏟아질 겁니다. 아, 그 첫 번째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의도 그 정치 위기를 알린 징후들을 한번 징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이 미래를 훔친 무상공약들입니다. 네. 이 무상공약하는데 여러 가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증세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이걸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이라고 보면 내가 우리 집에서 벌어들이는 밖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도가 있는데 네. 씀씀이를 늘리면 적당한 수준이 가다 보면 저축을 못하고 빚을 지기 시작하고 또 빚을 지고 하다가 나중에 파탄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체로 걷어들이는 돈이 가령 뭐 미국이 무상 원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공짜로 대주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끼리 벌어서 우리끼리 쓰는 건데 수입이 한정돼 있는데 자꾸 미래를 향해서 쏟다 보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일을 훔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상의 공급자들 시에는 누구냐? 주로 아이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 거를 뺏어다가 아이들 걸 주고 우리는 멀리 사라져갈 테니 아이들 너희들이 나중에 늙어서 커서 책임지라는 거니까 미래를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애들 밥 한 끼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거군요. 동아일보의 정성희 칼럼이 이제 아주 절묘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구의 동구에서는 예산의 62%를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지만은 608개의 도로 사업을 못 하고 있고, 음성꽃동네는 추가 지원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평창올림픽은 빚을 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쓴 거는 애들 밥 한 끼는 결국 공짜가 아니다 하면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여야가 책임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확대하면서 증세는 없다고 강조했고 빚이 없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미래를 훔치지 않고도. 그 기준은 이어지고 있다. 총선 대선 과정에서 야권은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복지 공약을 내걸었지만 증세도 주장했다는 점에서 야권이 지금의 박근혜 정부보다 덜 비겁했다고 나는 본다 이겁니다. 현 정권이 더 비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를 더 보면 요즘 아주 특이한 내용이라요. 이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들은 맞춤법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찬성의 반대말은 뭡니까? 반대말이죠. 옳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르다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정치권은 이상한 맞춤법을 갖고 있어요. 무상급식의 반대말은 뭐냐? 그건 유상급식이든지 선별급식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말이 무상보육. 무상보육이 돼 네. 있는 거죠. 여당은 무상보육을, 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가 아닌 걸 갖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누리당은 그럼 선별을 얘기하는 다른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당은 무상보육이 아니면 유상보육을 하든지 선별보육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영유아 교육에서는 이 0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대척점에서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그 무상보육의 대척점에는 고등학교 교육인 반값 등록금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학생들이 대척점에 있는 거고 무상급식은 선별하고 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상하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라는 해괴한 반대말 정치 맞춤법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다 이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뭐 쌈박질하고 정쟁거리를 만드는 거 조선일보 아닙니까? 오늘 한 기고문을 보시면요. 한국교총회장 서울대교에서 나랏빚에는 이념이 없는데 빚에는 이념이 없어요. 빚은 빚일 뿐이지 그게 어디 이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념에 따라서 빚이 늘어나고 줄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 상황을 보수 대 진보의 이념 대결에서 접근한다. 그런 이 문제는 이념 이전에 국가 운명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아까처럼 미래. 누가 주장이 옳다는 편가르기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고민과 보편적 복지 역습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두 겸손할 필요가 있다. 첨예한 갈등 구조가 발생한 현 시점이 오히려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복지라는 것이 한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작동 원리로서 잘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해서 이런 일이 꼬이냐면은 자 복지 문제 할 때 바라보는 관점이 대통령, 차기 대권 주자, 여당 의원, 야당 의원, 그 다음에 교육부 관리들 또는 복지부 관리들, 어린이 원장들, 학부모들, 학생들, 그 어린이들, 어린이 할아버지들 전부가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엉겨서 블랙홀로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어떤 나라로 갈 것이냐는 그 기준이 가장 유일한 잣대인데 네. 그놈을 빼고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점점 이렇게 꼬여서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복지 문제가 나면 어린이 원장님들이 제일 먼저 데모를 해요. 네. 그런 일이 현실이다 이거죠. 환자 얘기하면 의사분들이 더 난리치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직접적 마지막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 네. 지금 나라를 미래에 들머질 어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갚아야 될 빚을 미리 땡겨다가 주고서 그렇죠. 예. 너희들이 나중에 갚아라. 우리는 저 세상에 갈 테니까. 라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야당 따로 복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미래 부담을 좀 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증세 얘기를 한 거는 좀 잘한 지금 정세 타이밍이 얘기는 맞는 아주 건가요? 솔직한 얘기일 수 있는 거죠. 뭐냐? 지금은 돈이 없어. 우리 약속을 했으니까 젊은 애들이 빚을 미리 땡겨다가 메우자 이거죠. 근데 또 새누리당은 증세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종범 경제수석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무상보육은 해야 되고 무상급식은 공약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로 서로 간에 엉켜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이 위기 징후의 본질이다 이거죠. 지금 최고의 징후는 뭡니다. 다른 문제는 국민들이 안 와닿는데 들어왔는데 복지 얘기 나오면 전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라고 하니까 전부가 이제 갑눈을박이 벌어져야 되죠.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럼 증세를 하지 않고 급식을 무상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면 뭐 선별 급식 이런 게 더 좋다고. 그렇게 하거나 네. 전반적으로 나라 빚이 어떻게 늘어갈 건가를 생각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따 말씀드리지만 개헌특위가 급한 게 아니라 복지특위가 급하다는 거죠. 복지특위가. 네. 여야가 다 꼬여놨으니 이걸 갖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근본 수술이 MRI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MRI 촬영을. 금방 약이 쪽에 가서 진통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내 진통제가 낫다, 네 진통제가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다음 거 자, 보시죠. 다음 거 이제는 뭐 여의도 위기 정치의 징후 두 번째 반기문 현상을 또 꼽아주셨어요. 이것도 보십시오. 정치인 아니고 정치를 안 하겠거나 아직도 약간은 뉘앙스를 남기고 저 멀리 미국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분을 놓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런 꽁수 저런 강연 이런 개파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을 놔두고 국민들은 그분들이 3배, 4배 이분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분을 영입하느니 뭐니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반기문 현상을 닮아서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기문 현상, 지난번에 안철수 현상이지만 반기문 현상이 사라지면은 더 큰 현상으로 여의도 정치를 엄습할 거고 그 위기 징후는 계속 이렇게 신호등을 하고 있는 거죠. 반기문 현상 때문에 제일 위기를 느끼게 된 건 지금 정치권, 그중에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당신네들은 필요 없다. 저 멀리 외국에 가기엔 그분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후보자들을 합친 것 비슷하게 많으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위기죠. 네, 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대리기사 폭행 사건. 자, 아까도 세월호 얘기했지만 이 세월호의 전국의 흐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짓자고 하거나 풍랑 속에 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큰 진로를 결정한 것이 사실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했던 것은 김현 의원의 대리 운전기사 폭행입니다. 네. 네. 그때부터 세월호 해법이 어떤 진로를 좀 항로를 좀 다시 찾기 시작을 했다는 네. 거죠.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자기네들끼리 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폭탄주 몇 잔 마시고 길거리에서 그렇죠. 나 국회의원에다가 명업장을 주느니 이렇게 해서 정치가 스스로가 해결 못하고 있음을 입증이 됐고 더불어서 이 대리기사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에까지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실망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사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위기를 알리는 경고를 바랄 겁니다. 네. 앞으로도 정치가 자기네들이 스스로를 해결 못하면 이상한 요인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영향을 받아서 가는 말하자면 직립을 못하는 예. 즉각 이 보행을 못해서 부축을 받아가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괴로우셨겠지만 대리기사분이 한국 정치를 바꾸는데
세월호 정국을 바꾸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거에서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의도 정치 위기를 알리는 징후들 지금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번째 네. 어떤 거를 좀 꼽아 주셨냐면요. 자, 한번 볼까요? 헌재. 네, 헌재 네.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 이것이 위기다. 위기를 알리는 징후다. 저것도 예. 자 저게 국민 주권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누구는 한 표 워치고 누구는 반 표 워치냐라는 거에서 네. 격차가 반 표까지는 되는데 3분의 1표까지는 안 된다고 헌재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헌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국민의 대표라면은 거기서 스스로 해결했을 거를 그쵸. 사법에 맡긴 겁니다. 법의 정치 진로를.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결정을 하는 조건부입니다. 네. 그때 지난 다음부터는 위헌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굉장한 법리적 절차가 있으면 국회가 무효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정치권은 국회의원 여당 9명, 야당 26명에서 35분이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내놨어요. 네.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너 며칠까지 출근해라는 일정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2월 31일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무슨 특위가 먼저 구성돼야 됩니까? 개헌특위가 먼저 구성돼야 됩니까? 헌법 선거구 조정하는 특위가 먼저 구성돼야 됩니까? 선거구 구성특위가 먼저 구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하라는 거고 네. 개헌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에도 여론이 갈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건 외면하고 예. 이거 말하는 거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개헌특위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고 선거구는 더 국민적인 문제죠. 복지는 내 문제고. 그쵸.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한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국에 가서 한중 FTA 타결을 선언한 날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 외국 갔을 때 개헌 얘기하더니 중국에서 얘기했어요. 그동안 개헌 특위를 네. 어제 하필이면 구성결의안을 제출했어요. 아, 그러네요, 또. 네? 아, 그러니 지금 하라는 건 안 하고 예. 이건 헌재가 내년 12월 3일 이건 안 하고 네. 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거를 뭘 그렇게 급하게 하필이면 어제 네. 그날 해야 되는지 참 이것도 결국은 정치권의 위기가 올 겁니다. 아. 순서가 있으면 이걸 먼저 하고 개헌을 하든지. 예. 뭐 안 김무성의 하고 뜻이 있잖아요. 반영됐을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제 개헌특위가 구성된 것이요. 하필이면 또 예, 하필이면 또 우연히 일종의 일치로 또. 그 속된 말로 하면 고춧가루를 또 뿌린 거죠. 이번에 여야가. 꼭 중국에 갈 때만 본인이 갔거나 아니면 중국에 갈 때만 꼭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지난번에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갔었죠. 네. 그때는 김무성 대표가 중국을 갔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여의도 정치를 또 위기를 네. 알리는 징후들 이게 마지막을 왜 이런 원인이 왔냐. 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네. 87년 체제가 어떻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네. 봉사의식이 없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을 왜 하느냐. 난 봉사하려고 한다. 아니다. 난 특권을 좀 누려야 되겠다. 네. 아, 그다음에 그 특권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약, 빌공짜 공약을 남발하는 한탕주의로 간다는 거죠. 유권자들에게 예. 야야 나중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약을 남발한다. 그래서 유혹하기 쉬운 거 공짜 버스, 무상급식, 뭐 반값 등록금, 무상 보육 이렇게 해서 표를 얻어서 우선 내가 당선만 되면 이걸 집대성하면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러니까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걸 더 유지하려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 징후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상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 때는 또다시 공짜 시리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겠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군요. 이번에 누가 했느냐 할 때 정책 동기와 관련없이 홍준표 지사가 내온 걸 기점으로 네.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생각을 해서 복지 문제를 뭐 여당 거 옳고 야당 거 옳고 맞춤법부터 맞춰놓고 좀 무상이라는 말은 뭐냐? 보육은 뭐고 급식은 뭐냐? 이제 앞으로 말입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 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아. 노후시설을 대체할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 이거를 국회가 이런 거 다 놔두고
그 복지에 대한 정말로 양심적인 우리 여당도 자식이 있고 야당도 자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을 해야지. 그 아이들 죽어서 나중에 나는 모르니까 너희들이 갚아라 이거나 똑같은 거. 조선모사식의 지금 그렇죠.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걸 버리지 않는 한 될 텐데 종편에서도 이런 걸 좀 호되게 지적해야죠. 앞으로도 계속 지적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